여기는 미국의 한명문대학의 넓은 강의실 안. 책상들이 반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시선이 강의실 중앙에서는 세계 문화학 한류학자로 유명한 샘 리처드 교수가 서서 한국과 그 문화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시아의 독특한 문화적 측면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니 조교에게 수업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 자료는 뭐지? 뭔가 흥미로운 게 있을 것 같아. 인기 있는 강의는 항상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하죠.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재구성하여 이야기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켈리라고 합니다. 전 샘 리처드 교수님의 수업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일방적인 강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예시와 수업에 학생들을 적극 참여하게 하여 소통하며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 강의도 그런 점에서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답니다. 이날의 강의는 젓가락을 이용한 실험과 대결이 이루어져 더 흥미진진했는데요. 한국 남학생과 미국 여학생이 한 팀, 중국 남학생과 미국 남학생이 한 팀이 되어 쇠젓가락을 30분 동안 연습한 후 접시에 콩 옮기기 대결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이 젓가락 사용을 하는 게 낯선 일은 아니었고 저도 젓가락을 사용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험은 아닌 것 같았죠. 30분 동안 젓가락 연습을 마치고 대결에 앞서서 젓가락을 연습해 본 소감을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한국팀이었던 여학생은 젓가락을 쓰면 쓸수록 실력이 늘 것 같다고 하며 특정 음식을 집을 때 매우 유용하게 잘 집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이라 서툴지만 능숙해지면 깔끔하게 식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이죠. 포크를 사용하면 주변에 음식이 섞이거나 부서지기 마련이라면서요. 하지만 중국 학생은 반대 의견이더군요. 나무보다 훨씬 미끄럽고 잡기도 어려운데 왜 굳이 쇠젓가락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다며 밥을 먹을 때도 불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 학생이 밥은 숟가락으로 먹어도 된다. 오히려 숟가락과 젓가락을 각각 사용하기 때문에 밥과 반찬을 위생적으로 뜰 수 있다고 했죠. 그러자 중국 학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숟가락까지 쓰면 두 개를 씻어야 한다며 씻을 게 많아지는 게 싫다고 했죠. 교수님도 의외의 대답에 잘 사용하고 청결하게 씻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나무보다 쇠젓가락이 위생적이다라고 하자 중국 학생은 이해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다음에 설거지를 하는 건 어느 나라나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젓가락과 숟가락을 세척하는 게 번거롭다니 중국인들의 위생 개념에 물음표가 생기더군요. 다들 이해했지만 오늘은 젓가락을 이용한 대결이 더 주된 거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교수님은 BTS 모자를 씌워주며 응원해주시기도 했죠. 교수님의 재치는 언제 봐도 유쾌하고 좋아요. 콩 옮기기 대결. 한국팀의 여학생 대 중국팀의 남학생의 대결. 결과는 한국팀 여학생의 승리였습니다. 그러자 중국 학생은 대결의 시작이 중국팀에게 불리했다며 나무 젓가락으로 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거라고 화를 냈죠.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젓가락은 아시아권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데 한국만 유독 쇠 젓가락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었죠. 교수님은 한국의 금속 젓가락 사용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궁중에서는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속 젓가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금속은 독과 반응하여 변색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한국은 전통적으로 금속 공예가 발달했습니다. 쇠젓가락은 이러한 기술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오늘날에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쇠젓가락은 나무 젓가락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위생적이기도 합니다.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은 점점 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현대 한국인들은 모두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샘 교수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일부 식당에서는 여전히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금속 젓가락은 한국의 식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교수님은 애써 젓가락에 대한 논쟁보다 다른 나라의 음식,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신선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우유는 가공된 것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소젖을 직접 짜서 먹는 거라는 것, 그리고 비단 만드는 유충이라고 해서 꺼려했던 번데기, 식용 큰 개미 등을 먹어보며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 가지는 배경지식이나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어본 것은 김치였습니다. 김치는 배추나 무로 만들어서 먹는 건데 일본과 중국에도 있지만 발효시키는 건 한국이 유일한데 몸에 좋은 유산균 등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중국 학생이 한국인들은 다 중국산 김치를 먹는데 그게 어떻게 한국 전통 음식일 수 있냐며 따져 물었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말이죠. 그러자 이탈리아에서 온 남학생이 그럼 중국에서 피자가 만들어지면 피자도 중국 전통 음식인 거냐며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 이전까지는 어느 특정 나라에 대한 호불호가 없었는데요. 중국 학생의 황당한 이야기를
얘기를 듣고 나니 왠지 중국인에 대해 좀 꺼려지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청결한 걸 무척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씻기 싫어서 식사도구를 하나만 사용한다니 뭐 그런 황당한 이유가 다 있나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다시 샘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한 일본 여학생이 지난 수업 후 궁금한 게 생겼다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만이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고유의 전통 금속 공예가 있으며 매우 정교합니다. 다케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다케시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일본의 금속 공예도 매우 훌륭합니다. 지난 강의는 금속 젓가락 사용과 음식에 대한 편견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다른 국가의 금속 공예를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케시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검은 전 세계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금속 가공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저는 한국의 금속 젓가락이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것이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에서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케시의 말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다케시. 각 나라마다 그들만의 독특한 금속 공예 기술과 역사가 있죠. 한국의 금속 젓가락이 한국의 금속 공예 기술을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일본의 기술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케시의 발언은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흥미롭다는 듯 지켜보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질문을 던졌고 강의실은 생동감 넘치는 토론의 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다면 각국의 전통적인 금속 공예품들은 어떻게 다르고 그 차이가 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다케시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중국에서 온 학생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강의실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어요. 천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한국의 금속 젓가락 사용이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중국 문화를 단순히 모방했다고 해서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젓가락 문화 자체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한국 문화가 원래 중국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를 보세요. 김치는 파오차이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된 것이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음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인들의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천의 말에 몇몇 학생들은 놀란 눈치였고 한국 학생 몇 명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강의실 안은 순식간에 불편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샘 교수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재빨리 대화의 흐름을 끊었어요. 자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유산과 그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다양성에서 배울 점을 찾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죠. 교수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인 민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천 학생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치와 파오차이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각각의 발전 과정과 사용되는 재료, 조리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각 문화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민주의 의견에 천은 다시 반발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법은 중국에서 온 것이며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적 교류는 항상 있어 왔고 한국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주 학생은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한국의 지형과 기후, 생활 양식 등을 반영해 독창적으로 그리고 더 과학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했습니다. 사계절의 날씨를 고려해 겨울에도 야채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치를 만들고 땅에 김치를 묻는 방법을 생각해낸 걸 예로 들었죠. 금속을 이용하는 기술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어낸 것이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에 대한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3000년 전에 젓가락을 사용했고 한국은 1800년, 일본은 1500년이라. 중국이 먼저 사용한 건 맞지만 각국의 식문화와 함께 변화한 거라는 거죠. 원형 식탁에서 식사하는 중국은 긴 젓가락, 면 요리와 생선 요리를 먹는 일본은 나무와 끝이 뾰족한 형태로 말이죠. 아시아권의 젓가락의 형태가 이런 문화의 차이라니 흥미로웠어요.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죠. 천과 민주의 논쟁이 잦아들 때쯤 일본에서 온 또 다른 학생인 히로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죠. 히로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김밥과 일본의 스시에 대한 논쟁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스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스시는 단순히 요리가 아닌 우리 일본의 정신과 예술성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히로키의 말에 강의실 안에 일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히로키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김밥이 일본의 스시를 모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밥을 자꾸만 한국 독창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김밥 역시 맛있고 독특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어떤 게 원조인지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김을 사용한 요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발달해 왔습니다. 우리 일본은 김을 통해 다양한 요리를 개발해 왔고 이러한 부분이 스시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이 일본의 요리를 참고하여 김밥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스시가 아닌 김밥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 학생 중 하나인 지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히로키 학생의 의견에 대해 존중합니다만 김밥과 스시는 비록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다른 요리입니다. 스시는 신선한 생선과 식초로 양념한 쌀을 사용하는 반면 김밥은 다양한 채소와 때로는 햄이나 단무지 등을 사용하며 쌀은 식초로 양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요리가 단순히 하나가 다른 하나를 모방했다고 볼 수 없는 김밥과 스시는 각자 독립적으로 개발된 것이라는 뜻이죠. 지연의 설명에도 히로키는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반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문화적 교류의 결과로 비슷한 요리가 탄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 문화의 원래 요소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김문화와 요리 기술이 한국의 김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교류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연 학생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깊은 문화적 감정 싸움에 빠진 것 같네요. 제가 몇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파오차이와 김치는 기본적으로 절인 채소에서 출발하지만 김치는 그 과정에서 발효가 일어나고 다양한 맛과 영양을 가진 음식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절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죠. 막기 스시와 김밥을 같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두 음식 모두 김을 사용하지만 사용되는 김의 종류와 역할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일본에서 사용되는 김은 주로 밥을 감싸는데 사용되는 두꺼운 김이지만 한국에서는 김 자체가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되며 그 종류와 두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헌에 따르면 1281년 삼국유사라는 책에 김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제가 알기로 일본은 18세기부터 먹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밥의 형태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건 일부 인정하지만 한국도 오래전부터 김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김은 일본에 수출되어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구매하는 물품 중 하나이죠. 이는 한국 김의 품질과 다양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국과 일본 학생들은 그녀의 명확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님 역시 한국 학생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전 지연 학생의 이야기가 무척 흥미롭더군요. 한국의 김과 일본의 김이 다른 것도 처음 알았고요. 수업이 끝난 후 지연 학생에게 다가가 오늘 수업 시간에 한 발언들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의 음식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게 맛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지연이는 웃으며 자신이 요리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요리하는 것을 즐긴다며 다음에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용기 내서 말 걸기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똑똑한 지연이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한국 요리를 먹어볼 수 있는 경험까지 하게 되었으니 말이죠. 전 너무 고맙고 기대된다고 하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 엄마와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갔죠. 엄마와 지난 강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인 친구가 생겼고 조만간 그 친구가 한국 요리를 해준다고 했다고 하자 엄마는 요리를 잘하는 친구인가 보다며 신기해했죠. 엄마는 그러면서도 아시아 요리 중에서는 일본 음식이 더 맛있는 거 아니냐며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스시이고 그 중에서도 막기를 무척이나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김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다 한국 김을 발견했습니다. 시위드라고 적힌 거였죠. 엄마는 놀이라고 부르며 일본식 김 표현을 하더군요. 전 강의에서 김을 자신의 나라 음식이라고 하던 일본 학생이 생각나서 내일 지연이를 만나면 왜 미국에서는
김이라고 부르지 않는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요. 다음날 지연이를 만나자마자 코스트코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전 지연이가 당황하거나 놀랄 줄 알았는데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라 더 놀랐습니다. 지연이는 캘리포니아 롤을 사러 갔다가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 안에서 쌓여있는 놀이 상자를 보며 일본에서 김을 가져오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상자에 부산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부산은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이고 바다와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라 모를 수 없었죠. 지연이는 왜 김이 아니라 놀이로 표기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회사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전 지연이의 적극적인 태도에 또 한 번 반했죠. 지연이는 그 회사에 메일을 보냈고 이러한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경에 미국의 코스트코 관계자들이 김 제조업체를 알아보려고 방한했을 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해 쟁쟁한 여러 회사들 중 한 회사를 선택되었고 13년부터 미국 내의 코스트코에 김 공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국 내의 500여 개 매장에 조미김과 스낵김 등을 납품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조와 공급은 하지만 제품에는 코스트코의 브랜드를 붙여나가기 때문에 출시에 대한 정권은 커클랜드가 갖고 있어 디자인과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결정권은 없다고 했습니다. 향후 김 표기를 건의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건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전 김을 밥이랑만 먹는 거냐고 묻자 김부각이라는 게 있다며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각집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이들에게도 무척 인기 있는 건데 어떤 아이는 직접 편지를 써서 김부각은 2개씩 팔아야 한다며 코스트코에서 유기농 김부각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적어서 보냈다고 해요.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맛있어서 반할 수밖에 없을 거라며 너무 맛있다고 말이죠. 직접 편지를 쓴 아이도 너무 귀엽지만 얼마나 맛있으면 그렇게 편지를 써서 행사를 해달라고 제안을 했을까 궁금했어요. 그러자 지연이가 가방에서 김부각을 꺼내서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스낵처럼 나와 있어서인지 자기도 가방에 넣어서 과자 대신 먹는다며 말이죠. 김과 과자라니 매칭이 잘 안 돼서 맛이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연이가 권하는 거니 먹어보았어요. 조금 머뭇거리다 먹어보았는데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바삭함과 김의 풍미가 입안에 가득했습니다. 한 입 먹었는데도 입안에 퍼지는 고소함이 정말 깜짝 놀랄 맛이었어요. 제가 놀라는 표정을 짓자 지연이는 웃었습니다. 엄청 맛이 없을 줄 알았냐며 말이죠. 저는 김 자체도 낯선데 김을 가공해서 만들어서 더 상상이 안 되는 맛이었는데 진짜 맛있다고 했습니다. 코스트코로 편지 보낸 아이의 심정이 이해된다며 말이죠. 제 모습을 보고 지연이가 김밥은 먹어봤냐며 이번 주에 김밥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너무 기대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지연이의 집에 초대되었고 전 엄마가 챙겨주신 과일과 음료를 갖고 지연이네 집에 방문했어요. 지연이는 제가 배고플까봐 미리 만들어두었다며 김밥 재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야채들을 먹어야 하다니요. 전 채식주의자가 아닌데 말이죠. 제가 전 채식주의자가 아닌데 야채밖에 없다고 하자 지연이는 웃으며 참치를 보여주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참치김밥이라면서요. 그리고 바로 김밥 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봐도 검은색 종이 같은 김을 먼저 놓고 그 위에 밥을 얇게 펴주었어요. 그리고 깻잎을 밑에 깔아주는 것도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깻잎을 그렇게 밥이랑 먹지는 않거든요. 지연이는 김밥을 많이 싸봤는지 무척 능숙하더군요. 그리고 그 위에 당근, 오이, 계란, 그리고 참치와 마요네즈를 넣고 한 번에 덮은 후 돌돌 말았습니다. 오순식간에 검은색 기둥 같은 김밥이 만들어졌어요. 익숙하게 먹던 캘리포니아 롤은 밥이 밖에 있는데 김밥은 김 안에 밥과 채소들을 다 넣고 돌돌 마네요. 전 궁금하긴 했지만 저렇게 돌돌 말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오늘은 지연이가 해주는 것만 먹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완성된 김밥을 잘라서 담아주었는데 동그란 김밥 안에 여러 채소가 담겨있다니 전 미니 비빔밥이 연상되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 중에서 비빔밥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렇게 색색깔 재료들이 그릇에 담겨 있었는데 말이죠. 한국 사람들을 뭔가 여러 가지 채소들을 한 번에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맛을 보니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삭아삭 씹히는 채소들과 고소한 밥과 김이 어우러져 너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맛이었어요. 전 더 먹고 싶었는데 지연이가 몇 개만 주어서 왜 더 안 주냐고 묻자 도시락을 보이며 도시락통에 담아서 밖에서 먹자고 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피크닉 갈 때 김밥
김밥을 먹는다면서요. 너무 근사한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도시락을 담아서 학교 캠퍼스로 갔습니다. 밖에서 먹는 김밥은 더 맛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천이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인사하기가 어려웠어요. 무슨 냄새인지 모를 악취가 났거든요. 그래도 무안할까봐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무슨 냄새일까요? 뭔지 알 수도 없는데 악취가 나고 입을 열 때마다 냄새가 나더라고요. 민망할까봐 참느라 혼났어요. 제가 천이 가고 난 다음에 정말 조금만 더 있었다가는 밥맛 떨어졌다고 하자 지연이는 웃으며 자기도 숨 참느라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향신료가 있는데 그게 아마 냄새를 유발하기도 하고 예전 룸메이트가 중국인이었는데 중국인들은 샤워를 하기보다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것을 보고 간지럽지 않냐고 하니 중국인들은 이게 생활화돼서 아무렇지 않다고 했답니다. 샤워 안 하기, 양치 안 하기, 머리 안 감기가 환경보호의 이유래요. 환경보호의 이유가 전혀 납득이 안 되죠. 4일이나 샤워를 안 한다니 입에서 나는 악취도 냄새나는 산초 같은 향신료를 먹고 양치질을 안 해서겠죠. 한국인들이 마늘, 김치 먹는다고 폄하하는 외국인도 있지만 한국인들은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냄새 따위는 나지 않죠. 정말 맛있게 먹다가 봉변당할 뻔했답니다. 지연이와 맛있게 김밥을 먹고 나니 한국의 다양한 음식이 더 먹어보고 싶었답니다. 제가 한국에 정말 가고 싶어졌다고 하자 지연이가 방학 때 한국 갈 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더군요. 한국으로 정말 여행 갈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